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지적되는 질환 중에는 전신경화증도 있습니다. 피부를 비롯해서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전신경화증이라는 이름처럼 몸이 딱딱해지면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피부뿐 아니라 심장, 폐, 콩팥과 같은 장기가 딱딱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초기에도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숙면하지 못하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노인들의 수면 장애가 주는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장훈의 노래만 불렀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부가 딱딱해지고 손끝에 색이 하얗거나 파랗게 변하기도 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 자가 면역 질환인 전신경화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흔치 않은 질환이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전신경화증에 있어서요. 청소년 전신경화증이라고 얘기되기도 하던데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에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인가요? 예, 맞습니다. 전신경화증은 원래 중년의 여성에게 잘 생기는 질병이지만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 같은 성장기의 청소년에게서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럼 전신경화증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보면 특정 부위로 시작해서 전신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예, 이 질병의 이름부터 좀 무시무시하죠. 네. 피부를 비롯해서 전신을 다 침범할 수 있고요. 또 경화증이란 말은 온 몸이 딱딱해진다는 뜻의 질병입니다. 네. 전신의 피부하고 혈관, 폐, 콩팥, 심장,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여러 장기가 딱딱해지면서 장기가 망가지고 또 장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주요 장기를 침범하게 되면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네요. 전신을 다 침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피부뿐 아니라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피부를 가장 많이 침범하지만은 이제 콩팥, 폐, 심장, 혈관, 식도, 위, 소장, 대장, 관절 뭐 이런 내부 장기도 다 침범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흔한 질환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희귀 난치성 질환에 해당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신경화증의 유병률이 10만 명당 겨우 8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보았을 때 전국에 약 4천여 명의 전신경화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확실히 드문 질환이죠. 그리고 이 질병은 완치가 되지 않고 잘 낫지 않는 병이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한 희귀 난치성 질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진단이 되면은 산정특례 혜택이라고 하는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반 질병 환자는 진료비의 60%를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은 진료비의 1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으로 특별한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서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증상은 초기부터 나타날까요? 예, 맞습니다. 전신경화증 환자의 대부분은 초기에 피부가 딱딱해지는 피부경화증이라고 하는 증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피부와 근육 사이에 섬유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콜라겐층이 있는데 이 콜라겐은 섬유세포가 만들어요. 근데 이 섬유세포가 과도하게 증식되면서 많은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피부의 탄력성이 없어지고 가죽처럼 딱딱하게 피부가 변하게 되고 또 피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피부가 차갑게 변하는 증상이 초기 증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손가락이라든지 피부에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장기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폐, 심장, 콩팥 기능이나 관절통까지 여러 위험들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전신경화증으로 장기가 딱딱해진다는 것은 그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장기가 망가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피부가 딱딱해지면은 땀을 배출하기가 힘들고 또 폐가 딱딱해지면은 산소 교환이 안 돼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네. 혈관이 딱딱해지면은 피가 잘 안 통하게 돼서 손과 발의 색깔이 하얗게 변하거나 파랗게 변하는 레이노 증후군이 생기고 네. 또 그게 더 심해지면은 피부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또 식도나 위가 딱딱해지면 소화불량, 속쓰림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네. 소장과 대장이 딱딱해지면은 만성 설사, 만성 복통, 또 장이 막히는 장폐색 이런 증상도 생깁니다. 그리고 심장이 딱딱해지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부전이 생기면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네. 예. 또 콩팥이 딱딱해지면은 피 속의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관절을 침범하면은 관절이 딱딱해지고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관절염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장기까지 딱딱해진다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네요. 예. 근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예. 초기에는 피부가 딱딱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전신경화증으로 진단되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다른 질환으로 생각해서 진단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전신경화증의 초기 증상이 좀 애매해서 네. 이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 질병을 겪어본 분이 거의 없어갖고 네. 이 병, 그 전신경화증이라는 병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신경화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주로 피부가 딱딱해지는 증상하고 레이노 현상인데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피부과로 처음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네. 피부과 선생님이 봐도 좀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류마스 내과 전문의한테 이제 문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뒤늦게 이제 전신경화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전신경화증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전신경화증 환자의 대부분에서 항핵항체, 또 항중심절 항체, 또 항국소 이소성 질화 효소 항체 이런 좀 이상한 자가 항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원래 이런 항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자가 항체들은 우리의 몸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몸 세포를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을 하고 공격하고 우리 세포를 죽이는 그런 병적인 항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신경화증은 이런 자가 항체들이 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치료는 약물로 조절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침범된 장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네.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혈관 확장제와 혈액순환 개선제를 주로 사용하고요. 또 심장을 침범한 경우에는 혈압약과 심장약, 이뇨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또 콩팥을 침범한 경우에는 또 혈관 확장제와 혈압 강화제, 이뇨제 이런 걸 사용하고 폐동맥 고혈압이 생긴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 또 폐동맥압을 낮추는 특수한 약물을 사용을 하고 또 폐가 딱딱해지는 폐 섬유화로 진행된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그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듯 치료 약물은 전신경화증의 증상에 따라서 또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복잡하게 사용됩니다. 그렇네요. 침범된 장기에 따라서 치료가 많이 달라지네요. 예, 맞습니다. 면역 억제제도 사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가 결정이 되는 건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전신경화증의 증상이나 합병증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피부만 딱딱해진다면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심장이나 콩팥, 폐, 동맥 이런 것이 딱딱해지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는 류마스 관절염이나 강직 척추염에는 좋은 효과를 보이고 많이 사용되지만은 안타깝게도 전신경화증에는 아직 효과가 있는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그런 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럼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할 텐데요. 감염병의 위험을 생각하면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면역 억제제가 전신경화증이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 갖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감염병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상포진이나 뭐 폐렴, 신우신염, 방광염, 뭐 헤르페스 감염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정상인보다 더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약의 효과와 부작용의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면역 억제제의 용량을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전신경화증이 이제 피부나 장기까지 딱딱해지는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하면 장기 손상의 위험이라든지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아주 치명적인 내부의 장기 손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갖고 확실히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피부가 좀 딱딱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피부로 나타나는 증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상태에 따라서 피부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심해질 수 있을까요? 예, 피부가 딱딱해지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증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가 변화되는 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가 딱딱한 정도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갖고 4단계로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정상 피부고요. 2단계는 만졌을 때 가벼운 정도의 피부 딱딱함. 그리고 3단계는 중간 정도의 피부 딱딱함. 또 4단계는 아주 심하게 딱딱함. 이렇게 4단계로 분류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심한 딱딱함의 경우에는 피부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 가죽을 만지는 것처럼 심하게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피부가 차갑고 또 색이 변하기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콜라겐 많이 들어봤는데 콜라겐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피부를 두껍게 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반인이 보면 뭐 콜라겐이 많으면 뭐 피부가 탱탱하고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콜라겐이 좁은 피부 공간에 많은 용량의 콜라겐이 쌓이게 되면은 피부가 두꺼워지고 피부가 단단해지고 또 피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땀샘이 파괴가 돼요. 압력으로 인해 갖고. 그리고 정상 피부의 탄력성이 없어져요. 피부가 좀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해지는 거예요. 너무 꽉 차갖고. 그래서 피부가 딱딱해지고 피부 내 피순환이 줄어들면서 또 피부가 차갑게 변하고 그래서 마치 추운 날에 차갑고 딱딱한 가죽 소파를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피부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럼 장기에 또 영향을 줄 때는 심장, 폐, 콩팥,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일반적인 증상들이 전신경화증으로도 나타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전신경화증이 심장을 침범하게 되면 피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기고 또 폐를 침범하게 되면 또 폐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폐출혈, 늑막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콩팥을 침범하게 되면 몸과 다리가 붓게 되고 또 쉽게 피로가 옵니다. 또 혈관을 침범하게 되면은 말초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갖고 손발이 하얗고 파랗게 변하는 레이노 현상이 생기고 또 좀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손가락 발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아갖고 팔다리가 썩는 그런 괴사 현상까지 진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전신이 경화증인 분들은 정기 검사로 내부 장기 상태를 확인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피부 조직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신경화증이다라고 진단이 된 환자에게서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내부 장기가 침범돼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콩팥, 폐, 대장, 소장, 위, 식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다양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뭐 심장, 콩팥, 폐, 대장, 소장, 위, 식도 이 내부 장기를 다 확인을 하려면 여러 검사들을 받겠네요. 예. 폐가 침범됐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요, 이제 뭐 가슴 사진도 찍지만은 폐 기능 검사, 폐 CT, 또 폐동맥 도자술 이런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 네. 또 콩팥을 침범한 경우에는 이제 콩팥 초음파 검사도 하고, 콩팥 조직 검사도 하고, 또 심장을 침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도 하고, 네. 심장 초음파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침범된 장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정밀 검사가 진행됩니다. 혹시 전신경화증이 암으로 발전한다거나 하는 위험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전신경화증 환자가 여러 종류의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일 많은 거는 특히 이제 폐를 침범한 경우에는 폐가 딱딱해지는 간질 폐렴이 생긴 환자에게서는 폐암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 네. 또 림프 종양이라고 불리는 임파선암도 잘 생기고, 또 식도암과 위암, 방광암, 간암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전신경화증 환자를 이렇게 볼 때는 이 환자들이 나중에 암으로 진행하는지도 먼저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신경화증은 중년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신경화증에 걸린 여성에게서는 정상인보다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전신경화증인 분들은 그럼 병원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찰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겠어요.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를 하세요? 전신경화증 환자분들은 이제 몸도 힘들지만은 이 병이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 때문에 우울증도 함께 앓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뭐 물론 약도 잘 쓰고 뭐 교육도 잘 시키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몸도 잘 지켜드려야 하지만은 또 정신적으로도 네. 용기와 희망을 갖고 치료에 열심히 임하시라고 마음도 함께 지켜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치료도 열심히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생활 습관도 궁금합니다. 뭘 먹어야 할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는지, 또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지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 음식하고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술과 담배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술과 담배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가 면역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금주와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갖고 레이노 현상과 폐동맥 고혈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금연하셔야 됩니다. 네. 또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으신데, 음식은 특별히 가릴 건 없는데 너무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식도도 자극하고 위, 소장, 대장을 다 자극을 해서 배탈이 날 위험이 정상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네.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소량씩 자주 드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운동을 하면은 정상 면역을 유지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걷는 운동, 뭐 수영하기, 자전거 타기, 뭐 요가, 그런 운동을 일주일에 4번 이상,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권유합니다. 네. 술과 담배 피하시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셔야 되겠네요. 예, 기본적인 겁니다. 네. 전신경화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흔치 않은 질환이라서 쉽진 않겠지만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증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예, 맞습니다. 전신경화증은 매우 드문 질환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한 번 생기면은 완치되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평생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네. 불행하게도 아직 이 질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답답하긴 하지만은 뭐 다른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암처럼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하면은 이 병이 진행하는 걸 막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 증상으로 이제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추운 곳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얗게 변하거나 파랗게 변하는 그런 레이노 현상이 생긴다든지, 네. 또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든지, 또 소변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혈뇨가 나온다든지 단백뇨가 나오면은 우선 전문의의 진찰과 검사를 빨리 받으셔서 조기에 이 질병을 진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전신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평소에 약을 잘 복용하셔야 되고요. 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요. 또 적절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신경화증 환자의 혈관이 추위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따뜻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뭐 벙어리 장갑도 끼고 또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손발이 차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갖고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하셔야만 좋은 면역을 잘 유지하고 나쁜 면역이 악화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약물 치료를 잘 받게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약을 잘 복용하시는 것이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말씀 주신 초기 증상들을 기억하시고 전신 경화증이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신 경화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스완다이브의 Safe and Sound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노화가 수면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많고요. 고령으로 갈수록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노인들에게 불면증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 주변에 많이들 못 주무신다고 안 하세요? 네, 수면 부족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네. 이제 실제로 만성 불면증의 유병률 자체가 나이가 점점 드는 데 따라서 증가하고요. 네. 실제 연구 결과 하나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65세에서 84세 한국 노인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57.7%가 불면이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절반 이상은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당연히 낮에 졸릴 텐데요. 또 주간 졸림증으로 힘들어한다면서요? 아무래도 밤에 제대로 못 자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수면의 효율이 감소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자꾸 깬다거나 잠이 안 든다거나 수면 단계가 뭐 정확하게 안 되고 변화가 많아지니까 수면 효율이 감소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못 쉬었으니까 낮에는 당연히 주간 졸림증이 유발되고 그 결과 왜 한 번 낮잠을 자면 정신없이 많이 자게 되고 또 역으로 이제 말하자면 악순환이죠. 밤에는 더 잠을 못 자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노화가 수면 습관이라든지 패턴에 변화를 주는 걸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아무래도 노화로 인해서 그 패턴 변화가 오는데 네. 수면 시간 자체도 단축될 뿐더러 깊은 잠에 빠지는 그 렘 수면이 비율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 쉽게 깨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멜라토닌 분비도 또 나이 들면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잠들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만성 질환을 앓는 분이 많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통증도 있거니와 함께 복용하는 약물 자체를 또 수면 패턴이 바뀌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활동이나 교류가 감소하잖아요. 뭐 배우자를 잃어버렸다거나 이런 일도 있고 우울증이 생기면 또 잠을 안 자게 되죠. 그리고 또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것이 동반될 때가 많기 때문에 역시 잠을 제대로 깊이 못 자고 자주 깨는 거 이런 게 다 노화랑 연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약물 복용 증가라든지 우울증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수면 장애가 더 증가한다고 하셨는데요. 수면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얕은 잠을 자게 되는 건가요? 깊이 잠들지 않는다는 말을 하시던데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갖고 있는 질환에 의해서 아파서도 자꾸 깨고 깊이 못 자고 그다음에 뭐 약물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잠들기가 아예 어렵고 또 자다가 자꾸 깨고 그러면 결국 깊은 잠으로 가는 그 수면의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얕은 잠을 자게 되고 잔 것 같지 않고 피로감은 풀리지 않고 뭐 정확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깊이 잠들지 않는다. 예. 근데 생체 시계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노인들의 수면 특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잖아요. 네. 특히나 수면, 잠은 생체 시계에 따라서 일정하게 자려는 그런 그 유지하는 힘을 통해서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추 시계가 24시간 주기로 뭐 여러 가지 그 조절 기능들이 있죠. 유전자 발현, 단백질 합성, 호르몬 분비, 체온 등 이런 걸 잘 조절해서 수면과 각성 주기뿐만이 아니라 각종 생체 기능을 지구의 24시간 주기에 맞게 조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감소하고 따라서 자는 것이 좀 쉽게 잠들지 않을 뿐더러 일찍 깨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이 줄어서 수면에 의해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회복도 더뎌지고 또 수면 중에 자꾸 깨는 거 각성 빈도가 증가하니까 그런 면에서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사실 중요한 거는 원래 빛이 감소하는 밤에는 깊이 자야 되고 빛이 증가하는 아침 이후에 다시 깨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리듬이 잘 안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인 요인을 비롯해서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도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 불면증 동반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줄고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고 내과적 질환이 동반되면서 복용하는 약물도 늘어나는 데다가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 문제도 불면증을 더 많이 생기게끔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데다가 또 실제로 불면증이 동반이 됐을 때는 이런 신체적 질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면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을 더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원인들을 잘 찾고 잘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큽니다. 불면증도 얘기하셨고 또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노인들은 방광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자다가 화장실에 가느라 깨기도 하고 또 관절통이라든지 통증으로 인해서도 자주 깨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성들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 때문에도 그렇고 여성들의 경우는 어쨌건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방광이 과민성 방광이 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밤에 소위 야뇨증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밤이라고 특별히 야뇨라고 하긴 하지만 낮에도 자주 보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잠이 들락하면 또 화장실 가느라고 깨서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또 수면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요. 또 관절통이나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잠 깊이 못 자죠. 그런 것들이 다 불면의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또 약물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만성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여러 약물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종류의 혈압약이 사실은 수면을 좀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형적인 거 혈압약으로 이뇨제도 좀 쓰거든요. 그러면 또 여전히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하니까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될 거고 또 혈압약 중에서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가 있거든요. 요것 자체가 불면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멜라토닌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 못 자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누구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흔히 쓰는 혈압약인 칼슘 채널 차단제의 경우도 하지 불안 증후군이나 안절부절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하지 부종도 일으키고요. 또 두근두근하게 만들기 때문에 역시 수면에 영향을 주고 혈압약의 상당수가 수면에 사실 조금 문제를 일으키긴 해요. 그것 외에도 항우울제를 드시면 졸리기도 하지만 역으로 낮에는 졸다가 밤에는 잠 안 자는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야 당연히 졸립지만 더해서 잠잠해서 숨 안 쉬는 거 있죠. 수면 무호흡증 이런 걸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코가 막혔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그 코막힘 완화제 슈도에페드린 같은 건 잠을 좀 못 자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기관지 확장제 같은 경우도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약물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들의 경우 여러 약물들을 복용하시는데 이게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약물이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생각으로 약을 사용하긴 하는데 네. 어느 경우이건 이렇게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사용하는 약은 결국 거의 평생 드시는 약이잖아요.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는 약제들의 경우 결국 개개인의 문제점에 맞춰서 가급적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 걸로 고르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적은 양으로 소량의 용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수면 장애로 불편이 클 때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하잖아요. 필요하다면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럼요. 사실은 수면제 얘기를 꺼내면 네. 아이고 나 그거 중독성 생길까 봐. 걱정을 나 하시죠? 못 먹겠어. 네. 그런 분들 뭐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뭐 하루 이틀 못 자다가 그다음엔 잘 주무신다. 그러면 뭐 안 먹어도 되죠.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계속 못 주무시고 정말 왜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면 결국 그럴 때 쓰라고 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비교적 안전한 수면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면제에 대해서 이제 잠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니까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불면을 해결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 자체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을 보니까요. 사실 100% 설명을 완벽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장기적으로 수면제 복용이 아주 많은 분들, 과다 수면제 복용하는 분들은 치매 위험도가 좀 높다는 연구 보고가 기존에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진짜 과다 수면제 복용만의 문제냐? 아니면 불규칙하게 드셔서 제대로 수면이 사실 잘 유도된 게 아니지 않냐 그런 것도 사실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비교적 최신 개발된 또 수면제가 있거든요.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라는 걸로 인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경우는 오히려 이 약물을 사용해서 수면을 제대로 취하게 했더니 알츠하이머병 관련 아밀로이드 베타가 감소가 되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수면제를 썼더니 오히려 알츠하이머 발병이 줄어드는 그런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 발병을 줄이거나 늦출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또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서 제가 혈압약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내가 이 약을 먹어서 얼마만큼 득이 되고 얼마만큼 손해가 됐냐를 잘 구별하셔서 약이 없으면 전혀 잠이 안 온다. 그럴 경우는 저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 적은 양으로 잘 조정하면서 또 주치의랑 의견을 충분히 나누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말씀을 들으면서 노인들에게 이제 수면 또 숙면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잠이 드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자연적인 수면과 숙면이 주는 효과가 크겠죠?
그럼요. 아무래도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수면의 단계가 그렇게 정확하게 자연적인 걸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최근에 사용하는 수면제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요. 자연적으로 잘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REM, REM 수면이 있고 non-REM, NREM 수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왜 REM 수면의 경우는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단계로 아주 얕은 잠에 빠진 상태고요. 대부분 꿈을 꾸는 상태가 되겠고요. 요게 지나간 다음에 non-REM 수면이 됐을 때는 모든 그 이후의 수면 단계로 상대적으로 깊은 수면을 얘기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숙면이라고 하는 거, 깊은 잠은 non-REM 수면의 그 뒷단계, 3 내지 4단계를 의미해서 뇌활동이 아주 느려지는 그런 델타8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2단계를 거쳐야 기억력도 강화되고 그 시간에 근육도 발달하고 면역 체계도 잘 강화가 되고 네. 피로 해소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숙면이 정말 중요하다. 꼭 잘 주무셔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숙면이 참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면역력도 그렇고 활력에도 영향을 주고요.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게 수면인데, 그렇다면은 불면증의 신호랄까요? 어떤 부분들을 살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이제 불면증으로 내가 뭔가 좀 치료를 받건 조절을 받건 해야겠어. 라는 그런 일종의 특징이랄까? 경고 신호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잠이 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면 사실 수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거보다 더 오랜 시간, 보통 30분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잠이 잘 안 온다. 요거는 이제 일단 불면증의 경고 신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기껏 잠은 들었는데 그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왜 2번 이상 자꾸 깨어나는 거 있죠? 그런 경우도 역시 불면증의 징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낮에 자꾸 졸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밤에 8시간 이상 침대에 있었어. 나 자느라고 잤어 했는데도 낮에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즉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흐트러져서 낮 동안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징후에 속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면에 대해서 자꾸 걱정해.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것도 오히려. 경고 신호일 수 있고요. 네. 다섯 번째는 왠지 모르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과민해지고 이런 경우에 혹시 내가 수면 부족이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불면증의 신호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럼 잘 잘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노인들에게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말이죠. 규칙적인 수면 습관, 생활 습관을 좀 가지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요거를 습관을 들이시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대충 내버려두면 또 이게 뒤죽박죽 되거든요. 네. 그다음 그런 면에서 낮잠을 30분보다 더 길게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낮잠을 자더라도 30분 이내로만 자야지 낮잠은 가급적 자지 말아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즉 어두운 환경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방을 침실을 좀 정비를 하시고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하고 침구도 편안하게 하는데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스마트폰이죠, 요새. 스마트폰이요. 그렇죠. 예전엔 TV가 더 중요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이 더 크더라고요.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 밤 샐 수 있습니다. 아시죠? 네, 블루라이트도 문제가 되거니와 잠을 못 자게 만드는데 아주 직통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이거 전화기를 좀 거실에다 모셔놓고 침실로 들어가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서 스마트폰 사용 자제하시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의 경우는 지금 복용 중인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약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혹시
끌 수 있으면 바꿔보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것 이외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러면 좀 관리가 필요하겠죠? 물론 약물로 뭐 할 수도 있겠고, 뭐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거, 심호흡 같은 거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낮 동안에 햇볕을 쬐면서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또 혼자서 꽉 처박혀 있으면 또 안 되죠. 사회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서든 좀 늘리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쭉 더해갖고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죠. 네. 커피 많이 먹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도 역시 수면에 뭐 좀 장애를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햇볕 쬐면서 좀 움직이시라 그랬는데 적절한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낮 동안 좀 햇볕을 쬐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햇볕을 충분히 쬐다는 건 산책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아주 좋지요. 네. 산책하면서 걷기도 되고 가벼운 운동도 되고 햇볕도 쬐고 말마다 그것도 또 집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바깥 공기도 쬐고 또 사회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햇볕 쬐며 산책하는 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지적을 하셨는데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삼가는 거 요즘은 노인들도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수면 방해가 되는 거죠. 아유, 밤샐 수 있어요. 절대로 네. 일정 시간 되면 스마트폰 멀리 하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네. 참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이제 생체 시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어쩌다가 하루를 늦게 자버리면은 다음 날도 왜 잠이 안 와서 말똥말똥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역으로 일찍 잤는데 어느 날 다른 이유가 있건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났다. 다음 날 새벽 2시에 깨는 거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생체 리듬이라는 게 또 한 번 깨지면 그게 맞나?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자신의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수렵 시대에 유전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해가 지면 자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해가 뜨면 깨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밤 11시 반 12시경에서부터 한 1시 2시 사이가 피크거든요. 그 시간은 꼭 자는 시간이다라고 기억을 하셨다가 일찍 주무시고 꼭 규칙적으로 일어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절은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수면 환경에 대해서도 또 조언을 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환경 잘 유지하셔야 되고요. 네. 필요하다면 수면 안대나 귀마개도 쓸 수 있고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하시고요. 네. 보통 한 20도, 22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구 편안하게 하고 스마트폰 절대 멀리하고 그다음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향을 좀 아로마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네. 앞에 말씀드린 거는 꼭 잘 좀 조정해서 숙면 취하시고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노인들의 수면 장애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들었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